야, 이 새끼야. 제대로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엎드려 뻗쳐. 도연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현역일 때도 군기는 엄했지만 이런 식의 가혹행위는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놈들이.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이 근무했던 함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함정 근처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젊은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청소부인 척 연기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저씨 누구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야간 근무자예요. 병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나이와 차림새 때문에 위험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수고 많으세요. 고생이 많네요. 그런데 요즘 함대 분위기가 어떤가요? 병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 뭔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 병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소위 한 명이 그날 밤 조타실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요? 밤중 조타실, 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내가 내 손녀를 어디에 숨겼지? 노병의 목소리가 폭발한다. 선임병들이 비웃는다. 늙은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주먹이 오가고 조타실 안이 아수라장이 된다. 쓰러진 병사가 떨며 외친다. 몰랐습니다. 그 소희님이 장군님 손녀인 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인천 앞바다의 작은 포구 마을에서 이도연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6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군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정확히 50년간 지켜온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 이서연이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24세의 해군 소위, 도연의 유일한 혈육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서연아, 언제 왔니? 어젯밤에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너무 깊이 주무셔서 깨우지 않았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바다를 응시했어요.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되면 부대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늘 똑같구나. 하지만 사람은 변해. 도연이 중얼거리자 서연이 웃으며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군인 같아요. 정년 끝난 지가 언젠데요. 평생 해온 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겠니? 너도 알잖아. 군인은 한 번 군인이면 평생 군인이라는 걸. 도연은 서연이 내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현역 시절 그는 철저한 규율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철의 장군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은퇴 후 특히 서연 앞에서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산책이나 하지 뭐. 너는? 저는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해요. 이번 훈련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은 예리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요. 무거워? 어떻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새로운 상급자가 오셔서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녀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군인이 된 것 후회하지 않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바다와 배를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해군을 선택했어요. 도연도 그런 손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정말 군인에 적합한 사람인지. 서연아, 군인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너 같은 젊은 여자에겐 더더욱 그렇지.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다면 분명히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금 안정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뭘, 우리가 남남이냐?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했어요. 도연은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처럼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가봐야겠어요. 시계를 본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벌써? 네, 부대에 일찍 도착해서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서연은 도연에게 포옹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제가 훈련 끝나면 다시 올게요. 알았다. 너도 몸조리해. 서연이 나간 후 도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그는 창밖의 바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늘 똑같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의 바다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이런 느낌을 전쟁터에서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그는 서연이 남기고 간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의 표정에서 본 그 불안함이 단순한 적응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사용한 컵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집 주변을 산책하기 위해 나섰어요. 바다 바람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직 갈등의 그림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도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부대 복귀 후 보통은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서연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걱정이 커져갔어요. 이상하네. 서연이가 이렇게 연락 안 하는 일이 있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번호였어요. 도연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요.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뭔가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번 항해는 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고 있다니?
뭐가? 자세한 건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돌아가면 얘기할게요. 서연아, 위험한 일은 아니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할아버지, 저 이만. 잠깐, 서연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5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인 직감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도연은 즉시 해군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어요. 이도현 소위 말씀이시죠? 현재 해상훈련 중입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나요? 훈련 일정상 정확한 복귀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연락은 가능한가요? 해상에서는 통신이 제한적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 텐데 너무 기계적인 대답이었어요. 도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번 항해는 좀 이상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오랜 해군 동기인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호는 현재 해군 예비역 소장으로 여전히 해군 내부 사정에 밝았어요. 철호야, 나야. 도연이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내 손녀 서연이 말이야. 지금 해상훈련 중인데 뭔가 이상해. 김철호의 목소리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서연이? 아, 이도현 소위 말이지? 그래.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야. 그냥 훈련 중이겠지 뭐. 요즘 훈련이 빡세거든. 하지만 김철호의 목소리는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철호야, 너 뭔가 알고 있지? 아니야, 뭘 알아. 그냥 걱정 말고 기다려봐. 야,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군 생활했는데 내 목소리 톤으로 모르겠어? 뭔가 숨기고 있구나. 김철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 깊게 파지 마. 그냥 조용히 기다려. 뭔 소리야? 내 손녀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위험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김철호의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호야, 제발 솔직히 말해줘.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형,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김철호의 반응으로 보아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 말입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다시 해군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나갔어요. 이도현 소위의 가족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인데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훈련 중입니다. 그럼 언제 연락이 될까요? 잠시만요. 상대방이 누군가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도현 소위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가족인데 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부대 규정상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뭐, 내 손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말해.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 아래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선 거였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도연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사용했던 군용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 쌍안경, 그리고 각종 도구들. 모두 은퇴할 때 몰래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녹슬지 않았군. 도연은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근처 해군기지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였습니다. 기지 주변을 돌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순찰 패턴, CCTV 위치까지 현역 시절 익힌 정찰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예전보다 경비가 허술해졌네. 밤 11시, 도연은 기지 후문 쪽 철조망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간 틈을 노려 철조망 아래 구멍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의 해군인가? 부두 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연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들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임병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제대로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엎드려 뻗쳐. 도연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현역일 때도 군기는 엄했지만 이런 식의 가혹행위는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놈들이.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이 근무했던 함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함정 근처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젊은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청소부인 척 연기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저씨 누구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야간 근무자예요. 병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나이와 차림새 때문에 위험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수고 많으세요. 고생이 많네요. 그런데 요즘 함대 분위기가 어떤가요? 병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 뭔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 병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소위 한 명이 그날 밤 조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윗선에서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소위라니 서연을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 소위가 혹시 이도현 소위인가요?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저도 큰일 날 수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살짝 알려주세요. 걱정되네요. 병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타실에서 비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도현 소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대에서는 특별훈련 나갔다고 하는데. 비명소리요? 네. 여자 목소리였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도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 조타실이 완전히 청소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함구령을 받았어요. 누가 함구령을 내렸죠? 부사관장이요. 그분이 직접 와서 한 명씩 불러서.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순찰이 와요. 아저씨 빨리 가세요. 병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도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숨었어요. 순찰병이 지나간 후 도연은 조타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CCTV도 많고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한계군. 도연은 기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요. 서연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부대에서는 그것을 은폐하려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쳤던 군대가 이런 곳이었다니. 그리고 그 군대가 자신의 손녀를 해쳤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집에 도착한 도연은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최근 해군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서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은폐하고 있구나. 도연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들을 확인했습니다.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부하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새벽 2시, 도연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질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손녀를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군대가 부패했다면 내가 직접 정의를 세우겠어. 도연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부패한 군 내부와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현역 해군 대령 박진수가 앉아 있었어요. 한때 도연의 부하였고 도연이 직접 키워낸 제자였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런 박진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진수야,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말이야. 내 손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장군님, 이도현 소위는 현재 특별훈련 중입니다. 특별훈련? 무슨 특별훈련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해군의 훈련 일정은? 야, 박진수.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군대를 몇십 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박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님, 아니, 어르신. 깊게 파지 마십시오. 뭐라고? 당신 손녀 아닙니까? 더 조용히 하는 게 좋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진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 일은 어르신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관여하지 말라고. 내 손녀가 실종됐는데. 박진수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실종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너도 썩었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장군님,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군대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이런 식으로?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박진수를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진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연이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조타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박진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 누구야? 그건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야, 똑바로 말해. 내 손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군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손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박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리되었어요. 처리되었다니? 서연이는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도연은 박진수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건 서연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진수야,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누구 명령? 박진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도현 소위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인천항 삼부두에서 만납시다. 도연은 문자를 보고 박진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모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박진수와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고 움직이겠어. 장군님,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생각? 내 손녀를 구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야? 박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파지 마십시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진다고? 누가 날 위험하게 한다는 거야? 그건 박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도연은 확신을 얻었어요. 정말로 거대한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도연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신뢰했던 제자마저 부패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 방식대로 하겠어. 오후에 도연은 인터넷 카페에서 해군 관련 게시판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해군에서 여성 장교에 대한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건이 은밀히 일어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 도연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과 관련된 소문도 발견했어요. 최근 인천 해군기지에서 여성 소위가 함내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완전히 함구령을 내렸다고. 도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함내 폭행이라니. 서연이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한 것 같았어요. 이놈들이 정말로. 도연은 주먹을 쥔 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정체불명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부패의 벽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지만 도연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인천항 삼부두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컨테이너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은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까? 잠시 후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해군 부사관 복장을 한 30대 남성이었어요.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장군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저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손녀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아는 사람이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장군님,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말해주세요. 제발.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조타실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봤습니까? 선임 부사관 3명이 이도현 소위를 조타실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성폭행도 시도했습니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도망쳤나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들이 더 강했거든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도현 소위가 조타실 계기판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많은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그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악몽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다그쳤어요. 그리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다음 날 바다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군복 조각이 발견됐어요. 피가 묻은. 도연은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컨테이너에 기대야 했어요. 그럼 서연이는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요? 부대에서는 사고사로 처리하려고 해요. 훈련 중 실족사라고.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미친. 이게 말이 되나요? 장군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손녀가 죽었는데.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럼 혹시 살아있을 수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위험합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잠깐, 그 가해자들은 누구입니까? 김상철 상사, 이민호 중사, 박기웅 중사.
이 세 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나요? 윗선에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윗선이라면 박진수 대령. 그분이 직접 은폐를 지시했어요. 도연은 박진수라는 이름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오후에 만난 그 제자가 직접 은폐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는 있습니까? 남자가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타실에서 주워온 거예요. 이도현 소위의 계급장이에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계급장이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줘.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장군님, 괜찮으세요? 서연아, 서연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가 억장이 무너지도록 울었어요. 그때 차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기다려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서연의 계급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계급장에 묻은 피가 달빛에 검붉게 보였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나?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해군 수사대원들이었어요. 이도연 씨죠?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왜요? 부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 가족인데 오히려 조사를 받는다니. 기밀 누설? 무슨 소리입니까? 부대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 손녀가 실종됐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법입니까? 수사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면 명예를 잃게 됩니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도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 조직 전체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자신까지 입을 다물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조사를 받죠. 도연은 체념한 듯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서연의 계급장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우였던 이들이 모두 적으로 돌아선 상황. 최대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해군 수사대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은 도연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수사대는 계속해서 경고만 했을 뿐 서연의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군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어떻게 군기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겁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던 도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도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연의 계급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손녀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포기하면 서연이가 정말 헛되이 죽는 거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나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선착장에서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나는 평생 군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피를 위해 살아야지.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군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현역 시절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 중 이미 전역한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김준호 전 대령이었습니다. 도연보다 먼저 전역해서 현재는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준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만날 수 있나? 물론이지. 언제든지 말해. 오후에 만난 김준호는 도연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군대가 완전히 썩어버린 것 같아. 형,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김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이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일이야. 성진이? 나 준호야. 지금 어디야? 급하게 만나야겠어. 2시간 후 작은 식당에는 5명의 전역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도현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었어요. 형,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네.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후배들이 완전히 정신을 놓았구나. 도연은 동료들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정의감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철민 전 중령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뭐가 무서워? 이미 민간인인데. 그렇지.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냥 사라질 뿐이지. 성진호 전 소령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직접 조사해 봅시다. 현역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공식 조사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김준호는 보안업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철민은 현역 시절 인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조타실의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더 로그도 중요한 시간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형, 이것 봐. 사고 당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어. 완전히 조작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CCTV 기록이었습니다. 조타실 주변의 모든 CCTV가 그날 밤에만 점검 중이라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야.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혹행위였다는 뜻이네. 도연은 증거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이 당한 일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계획적으로 당한 거예요. 성진호가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형, 이것도 봐. 가해자들의 과거 기록이야. 자료를 보니 김상철, 이민호, 박기웅 이 3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은밀히 처리되어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런 놈들이 계속 군에 있었다는 거야? 상부에서 계속 덮어줬나 보네. 박진수 대령도 그때부터 이들을 보호해왔구나. 김준호가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형, 박진수 대령 말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어. 돈을 받았다고? 가해자들 가족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덮어주기로 했다는 거야.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제자가 돈을 받고 손녀의 죽음을 은폐하고 있다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 도연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들이닥쳐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위험해, 형.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바닷가에 나가 서연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제 진실을 알았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미안하다.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도연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도연은 동료들과 함께 해군기지 후문에 집결했습니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야간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특수부대 같았어요.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김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정식 루트로는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알겠어.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5명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흩어졌습니다. 이철민과 성진호는 경비 교란을, 김준호는 통신 차단을, 나머지 2명은 탈출로 확보를 맡았어요. 도연은 혼자서 가해자들이 있는 숙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현역 시절 익힌 침투 기술이 여전히 유용했어요. 김상철의 방부터 가보자. 2층 복도를 조용히 이동하던 도연은 한 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그 여자 소희 일 때문에 계속 시끄럽네. 걱정하지 마. 박 대령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 혹시 누가 알면 어떡해? 도연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상철, 이민호, 박기웅 3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혹시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고. 뭐가 큰일이야? 어차피 다 정리됐는데. 그래, 그 여자도 바다 밑으로 갔으니까 이제 증인도 없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정말 죽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너희가 한 짓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서자 3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나는 이도현이야. 너희가 죽인 서연이의 할아버지다. 김상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도현? 그 소위의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한테 진실을 듣기 위해서 왔다. 이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뭘 아냐? 우리가 뭘 했다고? 서연이를 조타실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했지. 그리고 죽였어. 박기웅이 술병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나가. 증거가 없다고? 이것도 증거가 아니야? 도연이 서연의 계급장을 꺼내 보이자 3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조타실에서 주워온 거야. 서연이의 피가 묻어있지. 김상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사고? 계획된 범죄를 사고라고 해. 도연이 한 걸음씩 다가가자 3명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 여자를 조타실로 불러내서 폭행하는 게 장난이야? 그건. 박기웅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신고해. 하지만 도연은 이미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박기웅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어요. 50년 군 생활이 헛것이 아니야. 김상철과 이민호도 덤벼들었지만 도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3명 모두 바닥에 제압당했어요. 이제 제대로 얘기해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상철이 겁에 질린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뭘 하려고 했는데?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요. 여자 주제에 너무 당당하게 굴어서. 당당하게 굴었다고 폭행해도 된다는 거야? 이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희가 너무 저항해서 저항하는 걸 억지로 제압한 거지. 그렇습니다. 박기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소희님이 장군님 손녀인 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었더라도 똑같이 응징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명이 동시에 사죄했지만 도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해서 서연이가 살아 돌아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 확인해 봐야겠어. 도연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나가야겠어. 상황 종료. 알겠어, 형. 탈출로 확보했어. 도연이 일어서려 할 때 김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박진수 대령님이 시킨 거예요. 뭐라고? 박 대령님이 그 소위를 조용히 정리하라고 했어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수가 단순히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했다는 뜻이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 소위가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려 했거든요. 비리? 무기 구매 관련 부정부패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문 앞까지 와 있었어요. 도연은 창문으로 빠져나가 동료들과 합류했습니다. 형, 어땠어? 다 자백받았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박진수가 직접 지시한 거야. 서연이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해서. 동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야. 그 순간 기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불빛이 번쩍였어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박진수와의 최종 대결만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 여의도의 한 언론사 편집실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동료들과 함께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언론에 제보되면서 사건이 공개된 것이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해군 내부 비리와 은폐, 그리고 살인까지. 기자들이 흥분한 채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자백, 조작된 기록들, 그리고 박진수의 지시 내용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공개되었어요. 같은 시각 해군 본부는 비상사태였습니다. 박진수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가해자들의 자백도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2시 국회 국정감사실에는 긴급히 소집된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해군 사건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서 조직적 은폐와 살인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해군 수뇌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은 인천 앞바다에서 서연의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고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선 것이었어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수사가 물 위로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군복 조각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겠어. 다음 날 박진수는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언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대령님,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사죄할 말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박진수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박진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도현 소위가 무기구매 비리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정리하라는 게 살인을 의미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시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조직적 은폐와 살인 교사 혐의가 명확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연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박진수는 부하의 고발을 막기 위해 살인을 교사했고 사건 발생 후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끝나자 박진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법정에서 도연과 박진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제자였던 그가 이제는 손녀의 살인범이 되어 있었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박진수는 무기징역을, 직접적인 가해자 3명은 각각 20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해군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부패한 지휘부가 모두 해임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석 달 후 도연은 서연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서연의 동기들, 도연의 동료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까지. 서연 소위의 희생으로 우리 군대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동기였던 한 장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는 달라질 거예요. 정의로운 군대가 될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바닷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유골함을 안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파도 소리가 도연의 중얼거림에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를 비롯한 동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형, 혼자 있지 마. 우리가 함께 있을게. 도연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서연이가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군인의 명예는 별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에게서 나온다. 도연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군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국정감사에서 해군 개혁안이 통과됐어요. 젊은 활동가가 기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도연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은퇴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싸우는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내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노병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지켜낸 정의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다음에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